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여야의 본선 대진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두고 여성과 청년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더 불거지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공천 상황 평가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각 당의 보좌관들의 눈으로 자세히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은퇴를 시사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KBS 식구 중에 한 분이시죠. 이호섭 작곡가와 함께 가황으로 불리는 나훈아의 음악이 우리 가요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 화요일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 만나봤었는데요. 오늘은 여당 중진 한 분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여야 공천 상황 평가 그리고 서울 동작을 출마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총선에서 지금 4년 만에 서울 동작을 탈환을 노리고 계시다 보니까 지역 구석구석 곳곳 돌아다니시면서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요즘에 몇 시간 주무세요? 어제는 3시간 반 잤네요. 네, 참 다니실 곳이 참 예. 예, 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말씀들 듣고 그러다 보면요. 네. 이게 많이 잘 시간이 없네요. 자, 출마 관련 말씀 또 잠시 뒤에 좀 나눠보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천 상황이 좀 순항하고 있는 듯한데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감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답이 보이는 공천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여당의 공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여당의 공천은 네. 사실 이제 이기는 공천, 설득하는 공천 이런 이야기를 비대위원장께서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진들도 재배치도 하고 했지만 또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보면 경선 중에서 현역들이 낙선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설득이 되는 룰 또 설득이 되는 재배치라서 비교적 좀 소리가 요란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요란하고 시끄러워야지 공천이 좀 붐업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은 느낌이 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사실 요란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 안 되는 공정하지 않는 그럴 때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순항하고 있다.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공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면 그 이후에 공천 후유증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공천이 그렇죠. 민주당이 예. 탈당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네네. 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여당 텃밭에서는 50대 이상 남성 현역 의원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 공천 이 약속은 말뿐인가 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좀 현역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현역들도 하위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감점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50대 이상 남성이 많은 부분은 비례대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어제 또 이철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역을 안 바꾸면 쇄신 안 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님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도 사실
공천 때마다 무조건 물갈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 대한민국만큼 초선이 많은 국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초선이 50%가 넘었었는데요. 거의 60%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국회가 과연 혁신적이었느냐, 개혁적이었느냐. 저는 사실 국회가 너무 지금 국회의 전통이 없어지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몰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 합의입니다. 합의정신. 네. 근데 지금은 뭐 합의정신은 실종돼 버리고 무조건 일방적인 뭐 표결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면 의회 전통이 없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그게 네. 초선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조화를 이루고 네네. 뭐 초선들이 좀 새로운 바람도 일으키지만 또 중진들이 이 조화롭게 있음으로써 의회의 오래된 전통을 통해서 합의 정신이 다시 복원돼서 네. 의회 민주주의가 좀 복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뭐 하모니, 시너지 효과를 이루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정치 선배로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총선 국면에서 지금 임시 당 대표로서의 본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특히 어느 부분이 좀 눈에 띄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지금까지 정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공천의 잡음이 특별히 없이 사실상 이기는 공천, 설득하는 공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했던 운동권 심판론 이 부분도 상당히 먹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같이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교적 이슈 선점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총선 공약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좀 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예. 사실 요새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요 경제 살리는 공약들, 민생 공약들에 조금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는 극심한 계파 갈등에 탈당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공천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공천이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 그러니까 이 친명 비명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결국은 굉장히 친명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그런 공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고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나서는 것 같은데 이런 구호가 주요할지 또 여야의 총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함께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총선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공천이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공천을 계속 이제 호떡 공천이라 했죠. 막 계속 바뀌고 이런 것 같은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공당으로서의 신뢰감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이 약간 좀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친명 횡재 비명 행사인가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식의 일종의 사실은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면서 공당으로서의 공천의 공정성이 좀 상당히 상실된 그런 공천이 아닌가 해서 좀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좀 실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이 그런 모습으로 민주당이 가게 되면 다수 이제 저희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또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우리가 또 마냥 우리 거기에만 기대면 안 되겠죠. 또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공정하게 또 저희 공천도 그 과정에서 좀 더 국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인물들, 좀 더 국민들이 정말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나서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예.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바로 힘들어진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여야 총선 판세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조금 범위를 좁혀서요. 수도권 판세가 궁금한 부분인데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좀 수도권 판세는 나눠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조금씩 서울, 경기, 인천이 예. 여당, 야당의 지지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하시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뭐 영남이나 충청보다는 다소 이 여당세가 좀 약한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KBS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굉장히 다 거의 모든 수도권에서 다 어려운 형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신뢰감을 주고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씩 저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아직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도 다음 달에 뭐 광주 지역 출마를 선언한다는 속보도 좀 들어와 있던데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같은 제3지대 신당은 이번 총선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조금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예. 사실 이제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두 주체가 이렇게 또 합쳐졌다가 이제 또 깨졌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번 일단 좀 삐걱거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의 당의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극심한 분열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미 이제 우리 어느 의원이시죠? 한 분 벌써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아마 그쪽은 조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많이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뭐 일찌감치 동작을에 단수 공천되셔서요.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사실 이제 지난 4년 예. 더 국민 속으로 또 더 주민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많이 듣고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뭐 제 진심, 네. 제 정성을 모두 쏟아 부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잘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민 속으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네, 네. 한 3시간 정도 오늘도 주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또 퇴근길이니까 또 나가실 텐데 직접 그 현장 다니시면서 만나보신 동작을 지역 주민분들, 유권자분들의 민심도 궁금한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역시 경제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 좀 있으시고요. 또 경제 이야기가 제일 많네요. 아무래도 이 식당이나 이렇게 방문해 보면 네. 조금 영업이 되는 집은 저도 가서 활기차게 인사하고 손님이 없는 그런 식당에 갈 때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네. 경기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먹고 사는 문제 말고는 또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어느 당 지지하시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좀 다르시죠. 네네. 네. 민주당에서는 또 동작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던데 만약에 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좀 드러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께서 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 동작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가정에서 말씀드릴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계속해서 거론했던 분들이 이수진 의원도 있었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동작을 지역의 현역 의원이었던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된 이후에 뭐 민주당 탈당하면서 이 의원이 무소속 출마까지도 고려준 거 알려져 있는데 뭐 아직 뭐 누가 나오실지 저 민주당 쪽에서 정해지는 않았지만은 뭐 3자구도 가능성도 생긴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대표님이 그런 개념에서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하던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 선거 구도나 뭐 어떤 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연연치 않고요. 네. 동작은 사실은 굉장히 숙제가 많은 곳입니다. 이 뭐 서초 강남과 같이 이미 발전이 완성된 곳이 아니고 네네. 또 굉장히 주민들께서 또 발전의 욕구가 있으세요. 또 변화의 욕구가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동작을 잘 아는 사람이고 동작의 구석구석에 그런 바램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네. 동작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잘 모아서 또 공약이야 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는 국회 들어가면 5선이고 예. 또 수도권의 여성 중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주민들과 그러한 소통을 더 늘려가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경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그리고요 대표님의 그 SNS 쇼폼 콘텐츠 화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오뚜기 춤도 추시고 뭐 잔디구장 공약 동영상은 조회수가 뭐 200만 회인가 넘어섰더라고요. 이게 MZ 세대 분들이 많이 호응했으려나요? 근데 대표님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희 그렇게 무슨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이제 청년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냥 뭐 체육관 방문했는데 이렇게 어머님들 우리 무슨 라인 댄스였나? 그 라인 댄스반에 가서 저도 같이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너무 춤을 못 췄고 오뚜기 춤이 돼버렸고요. 뭐 축구장 같은 데도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우리 이렇게 잔디구장에 대한 많은 또 욕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 팀들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 같은 거 받으실 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 운동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뭐 그런 체감도 되세요? 사실은 저는 이 선거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못 만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대 소통 다르고 30대 소통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대 또는 뭐 성별 또는 계층별 이렇게 소통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 소통 방법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또 그래서 뭐 저를 돕는 분들도 20대부터 60대, 70세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말씀 듣고 아주 적극적으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뭐 저도 그것이 저한테도 또 많이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뭐 혹시 또 준비 중인 콘텐츠 있으세요? 저요?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동안 최근에 이제 공약을 조금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좀 그냥 뭐 공약 카드 뉴스 이런 게 아니라 공약을 좀 이렇게 쇼폼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올린 거는 제가 서리풀 터널을 뚫었거든요. 근데 테헤란로가 이제 원래 대법원 앞에 멈춰 있던 것을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사당로까지 왔는데 숭실대부터 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숭실대에 잔업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버스 노선도 그러면 교대역까지만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통과해서 가는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을 지나서 삼성역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라인 버스 노선을 어제 쇼폼으로 하나 올렸는데요. 재밌게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927님께서 예전에 동작구 사당동 중학교 졸업식 때 오셨는데 아이와 같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감사해요 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현안 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 중진으로서 최근 어떻게 좀 심각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실지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든 사태는 조금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당선이 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5선 의원이 되십니다. 국회에 만약 입성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의회 민주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의회인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의회에서 일을 해왔는데 한마디로 그 의회의 합의 정신에게 몰각되면서 의회가 더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합의의 정치를 좀 복원함으로써 그런 방식의 정치 개혁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도 보면은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그 선거구 획정안 그리고 쌍특검법 재표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올 것인가 모두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선거구 획정도 예. 좀 조금씩 늦기도 하지만 올해같이 정말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쌍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너무 정쟁적인 것에 끝까지 매달리다 보니까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내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초선이 많은 국회를 좀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1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같은 기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한편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산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춘천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 서동부터 화도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해미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6km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평택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1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더 가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준호 전 선임 비서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국민의힘의 김준호 전 선임 비서관님. 네. 원래는 그 최재형 의원님실에 계셨나요? 예, 최재형 의원실에 있었습니다. 네. 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는 뭐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지금 국민의힘은 최재형 의원, 민주당은 곽상원 변호사, 개혁신당은 금태섭 최고위원이 출마하시는데 종로 지역 승부 잠깐 예측을 해볼까? 당연히 뭐 최재형 의원의 그걸로 간다고 보시나요? 예, 뭐 예. 구도상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셨었고, 네. 지금 뭐 곽상원 변호사 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로구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 후보 2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이라고 생각하고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상은 최재형 의원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부사관님, 민주당 후보 2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뭐 개별 선거구 들어가면은 그렇게 분석하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나온 여조를 좀 보니까 네. 그 최재형 의원님이나 아니면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 정도의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반면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정당 지지도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거 보니까 예. 개인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는 현재 3등이긴 한데 네네. 개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은 3자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지혜 보좌관님 네. 종로 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종로가 예.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거가 돌입하다 보면 뭐 또 비판하시겠지만 이 거대 양당 구도로 또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결국 이쪽이냐 이 거대 양당의 1번이냐 2번이냐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윤 정권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1번으로 기울지 2번으로 기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그 보자 하니까가 저희 뉴스레터 K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코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김준호 전 선임비서관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보통 그 의원실에 뭐 보좌진 분들이 보좌관 계시고 그다음에 비서관 계시고 네. 비서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각각 역할이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뭐 훌륭한 두 보좌관 예.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뭐 설명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네. 보좌관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의원실의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네. 뭐 총괄을 하신다면은 선임 비서관은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랑 보좌관님들께서 이제 네. 이런저런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은 선임 비서관이 비서관들이랑 같이 그리고 비서분들이랑 같이 실질적인 뭐 법안을 만든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선임 비서관이 진두지휘를 하면은 그 결과물을 보좌관님께 보고드리고 보좌관님과 또 선임 비서관 의원님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네. 그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제일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행동 대장을 하다가 오셨군요. 네. 예.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표결 또 쌍특검법 재표결 모두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과는 안 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야 간의 긴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조현욱 보좌관님 왜 이렇게 협상이 어려웠던 건가요? 이게 뭐 한석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보낸 원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전부 다 불만족스러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더군다나 이제 특히 오늘 과정은 이제 쌍특검법 표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 네. 논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불만족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쌍특검법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이게 뭐 선거용 뭐 특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특검 표결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털어버리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 이걸 연결하는 것도 좀 우스워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 오히려 서둘러 가지고 빨리 끝냈어야 될 일인데 지금 마지막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오늘 본회의를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나마도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공지된 거는 5시 50분이라고 예. 공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국회 보내야 돼요. 네. 그래 보내면은 정개특위를 열고 네. 그다음에 법사위를 또 열고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내에 할까 싶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예.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벌써 지금 5시 반 넘어가고 네. 있고요. 자, 이지혜 보좌관님. 여야가 오늘 합의한 선거구 획정이 보니까 비례대표 한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는 10석 현행대로 유지한다. 근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위의 제안이 예. 일단 서울 전북을 한 석씩 줄이고 경기 인천을 한 석씩 늘리자 네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전북이 한 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네. 그 이전 과정에서도 보면 민주당 우세인 지역이 하나 줄어들면 저쪽에 우세인 지역이 하나 줄어들고 뭐 이렇게 좀 서로 평행을 맞춰서 이 협상이 이루어졌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민주당의 다소 불리한 채로 선거구 획정이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한 대로 이것을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형평을 맞추는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 네.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 쌍특검법도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준호 비서관님. 근데 이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비례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의 의견과는 국민의 입장이 좀 사뭇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저는 선거구 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쌍특검 법안이랑 같이 통과를 하자고 이제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쌍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치적 현안에 불과한 것이고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 국민의 기본 권리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같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보좌관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막바지에 논의가 크게 됐던 거는 부산 관련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부산 남구를 합구해야 된다, 합구하지 않겠다, 부산 강서가 뭐 합구가 된다, 찢어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지역의 형평성보다는 부산에 이제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사실 세 분 중에 두 분이 북구와 남구 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선다는 비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양당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더 국민께 사죄드리고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원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이 여기에서 분구가 되고 뭐 합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의원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북에서도 줄어들고 이 부산에서 이 험지에서도 또 이렇게 의석수가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는 민주당도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조현우 부장님. 지켜보는데 참 흥미로운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 유권자가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제 뭐 선거구를 획정해서 여기는 원래 우리 건데 왜 니네가 손을 대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 거다. 여기는 국민의힘 거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놓고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니 많이 뭐 후보자 문제는 아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라면은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그 난리를 치는데 비례를 하나 또 날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럼 비례를 없애자고 하지.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래서 정치개혁해야 되는구나. 3당 해야 되는구나는 다시 한번 3당 중심의 세계관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이 제안대로 하면 이제 거대 선거구도 탄생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강원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서울 면적의 8배, 또 경기의 포천, 연천, 가평은 서울 면적의 4배가 되는데 국회 정개특위는 거대 지역구를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울, 강원, 경기 북부, 전북 이렇게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현우 부장님. 그 특례구역은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사실은 인구수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표의 이제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데 이 특례구는 이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특례구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만약에 특례라고 부칙에다가 넣어서 4개 지역구를 만든다고 한들 이게 위헌 논쟁을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문제가 나왔던 거는 어느 곳은 뭐 10만 명이 한 명을 뽑고 어디는 30만 명이 한 명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구의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유권자 수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이 특례구는 편법이에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관련해서 양당 합의 앞서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느냐. 양당의 비례의석 줄이기 시도에 좀 반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이재 보좌관님.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아까도 이 민주당의 불리한 원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전 기본적으로 조현욱 보좌관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이게 어쨌든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고 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합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늦은 것도 지금 문제이고 지금 늦은 것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해로 양 당에서 이러자 저러자
보자라고 밀실 합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참 그 과정에서 정작 유권자는 없네요. 그죠? 네, 맞아요. 원내대표단들이 만약에 이런 법 만들면 좋겠어요. 1년 전까지 획정 못하면 원내대표단 전부 출마 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예.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확정 의결되면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그러면 남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 작업이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되겠습니다. 예. 네라고 짧게 가름했었습니다. 그때 아까 오전에 잠깐 그 기자분들께 브리핑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얼추 다 완성은 되어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쉽게 발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후보자로 내정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치 신인이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 찾아뵙고 선거운동을 해야 본인 이름도 알리고 인사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이 지역을 쪼개고 붙이고 하는 이 사안들 때문에 피선거권자인 이 후보들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획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공관위도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표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권자와 후보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한테 이제 전화 드려봐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를 못 하고 있대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쌍특검법 지금 재표결도 오늘 이루어지는데 아직 결과가 좀 안 왔죠.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조현욱 보좌관님?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하고 묶어가지고 결국 오늘 좀 털어버리자라는 건데 부결될 것 같습니다. 부결될 것 누가 예상하듯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원래 민당은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좀 고려해서 쌍특검법 그 재표결 시점을 조금 저울질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를 하지 않으려 했다가 또 다시 또 재표를 진행하게 됐는데 최근에도 민당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분들이 좀 탈당하는 상황까지 와서 오늘 재표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보다도 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다 예측하시듯이 어쨌든 부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사에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무음 공천을 하는 이유가 현역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 쌍특검법의 이탈표를 최소한 막겠다. 그래서 현역들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천 잡음 없는 공천을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지금 공천 잡음이 많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탈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누구나 예측하는 대로 지도부에 불만이 많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또 불만의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이 장이 여기 한 번 더 열린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초에 이 민주당과 이 야당의 표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쌍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숫자는 채우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결과가 부결로 다들 예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자니까 본래 취재로 보좌관분들에 대한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의 공천 상황 관련인데요.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후보자가 3명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거쳐서 결선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좌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에 내려가서 총력전에 동참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총력전에 동참을 하죠. 밤낮 없이 일하시고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두고 거기서 상주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만 받아본 입장이라서 경선의 치열함은 사실 대통령 선거 때만 치러봤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는 따로 안 해봐서 두 보좌관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록의 조현욱 보좌관님. 이 총력전을 치른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지역구에 가서? 경선 때는 캠프에서 상황실을 차립니다. 상황실을 차려가지고 통상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이제 당원 책임 당원이죠.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 5대5 혹은 8대2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당원 여론조사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 총점검을 합니다. 캠프 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협 그럼 그다음에 우리는 지역위원회
지역위원 민주당은 그렇게 돼 예. 있죠. 지역위원회 돼 있는데 그 이제 말단까지 조직은 있습니다. 그 조직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응답을 누가 했는지 진짜 한 명 한 명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투표 상황도 점검하고 전화가 돌고 있는 상황 점검을 하고 조직 점검 작업이 다예요. 아, 0013님 선거 때만 비굴할 정도로 인사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우리의 선량들이라는 문자를 주시네요. 좀 따갑고 아프긴 합니다. 이런 의견들 들으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성, 청년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7일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확정된 공천 후보자 132명 중에서 40대 이하 청년 후보가 18명, 전체 한 14% 정도 되고 청년 후보 지역구도 대부분 또 험지거나 이런 곳으로 분류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데요.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청년 후보를 특정 비율에 맞춰줘야 되고 여성을 특정 비율에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거에 따른 또 시비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봤었을 때 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랑 정치 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인지도 조사를 했었을 때는 이길 방법이 단 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컷오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단수 공천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모든 시스템은 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되고 개량화된다면은 정치 신인들도 충분히 국민의힘 시스템 안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는 결과로 봤었을 때는 청년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단수 공천을 받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험지의 당협위원장들이었던 거지 당이 험지로 밀어넣거나 격전지로 밀어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 보좌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요. 저게 무슨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를 이름 넣어서 재명당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입장이 없는데. 뭐 지금도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친명과 친명이 아닌 그 뭐 그런 분류에 대해서 공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또 이게 이슈가 되고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찐윤, 용산 이런 공천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더 부각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성호 의원께서 그쪽에 나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그렇지 않다. 뭐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게 그냥 그렇게 범위를 한 사람을 섞으니까 그렇지. 세보면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지금까지의 구도로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친문이라고 분류된 분들이 여기에 우리 민주당 내에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게 더 많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서대문구에 나타나셔서 옆에서 난 단수 받았으니까 친명이고 나는 경선이니까 난 비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웃으셨던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뭐 공천이 그렇게 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의 불만은 이게 지금 국민들께 당원들께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당이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지금 단수가 되었는지 왜 지금 경선이 되었는지 이 셋은 왜 결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는 왜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치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뭐 잡음이라는 것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여성 그리고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나요? 이제 저희는 공천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 받고 공관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뭐 공천에 대해서 뭐라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공천 상황은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이 두 과정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죠.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같은 경우 엄청 시끄럽고 예. 뭐 언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국민 설득을 못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 당 의원들도 설득 못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거는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못 챙기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네. 보면은 딱 우리가 이제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유해 보면은 민주당 공천은 지금 동물공천이고 국민의힘 공천은 식물공천 식물공천이에요? 같아요. 조용한데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정치인들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득권 공천이에요. 저는 친윤 공천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면은 그냥 기득권 공천. 여의도의 승리.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 다 이기고 있는 거고 예. 여성 청년 비율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네네. 신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우리 김기현 대표도 다시 이제 생환을 하고 예. 당대표보다 더 소중한 게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당대표를 버리고 지역구를 자수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다 살아났으니까 조용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감동까지는 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예.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다고 그 공천이 잘된 공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혹시 그 여성과 청년의 몫이 국민의 미래로 좀 갈 수도 있나요? 반영이? 국민의힘에서요.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이 국민의 미래에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요한 혁신위원 전 혁신위원장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죠. 청년이나 여성 비율을 비례 순번의 50% 정도는 채우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미래로 청년 여성이 넘어간다라고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국민의 미래에는 가능성 있는 정치 신인들을 비례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약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데 그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지역구 공천에 많이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 그 위성정당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은 지역구에 막 배치를 하면서 엄청 파열음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경향적으로 보면은 이쪽 신인들은 위성정당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위성정당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여러 당이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러실까요? 궁금한데. 자, 임종석 전 실장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도 이제 유세를 이어가고 있던데요. 왕십리역 현장 유세도 하고 있고. 그런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탈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뭐 결과가 앞으로 뭐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 전 실장께서 탈당을 하지 않으신다면 향후에 민주당 내에서 그럼 어떤 행보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지혜 보좌관님.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 임 전 실장을 요 성동구 여기에 공천을 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임 실장님의 경우에는 뭐 이제 서울시장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을 본인이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꼭 탈당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뭐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조현욱 부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요 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선다고 하면은 이건 심리적 분당이 아니라 그냥 분당이죠. 분당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위 친문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지금 열거되는 이제 뭐 후보자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번에 출마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수모를 다 겪고 아무튼 당에 남는다는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거고 만약 출마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은 탈당인데 탈당 이후에 그러면은 현재 있는 기존의 정당으로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을 할 것인데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 가능성으로 가장 큰 거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에요. 무소속 출마요. 네. 무소속 출마하면서 무소속 연대 같은 걸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 노무현과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슬로건을 걸겠죠. 네. 지금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또 기동민 의원 뭐 이렇게 컷오프 되신 분들이 있던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우리 선임 비서관님? 사실 제 기조 중에 하나가 옆집 살림에 관여하면은 된소리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질수록 사실 반사이익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홍영표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큰 거물들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소속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 그리고 뭐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단인지 어떤 결단인지는 뭐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준호 전 선임비서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동휘와 엄마는 모텔방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에서 도망친 그날. 외사시에 언어 발달이 느린 동희와 갈 곳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쫓겨나기도 여러 번.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보금자리가 마련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동희의 눈 수술과 언어 치료입니다.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가슴만 태우고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동휘가 조금 더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 경북 칠곡과 경남 산청,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경상도 내륙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1에서 3cm, 전남 동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지금 제주도와 서해 5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충청 이남 서해안과 경상도 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3일절인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와 광주도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 등으로 내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내일은 오후부터 전라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모레는 중부 내륙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10,0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대화 제안은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소개하는 인재채움뱅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과일 가격 강세와 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할인 지원과 주유소 현장 점검 등으로 물가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가황으로 불리는 가수 나훈아 씨의 영영이란 노래 가사 중 한 대목입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나훈아 씨가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하면서 최근 마이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은 대중들은 나훈아 씨를 영영 잊지 못하지 않을까요? 뉴스레터 K, 오늘은 가수 나훈아가 한국 가요사에 남긴 족적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곡가이자 문학 박사, KBS 식구이시기도 한 이호섭 작곡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흔히 조용필은 가왕, 예.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가수 나훈아 씨는 가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장관님, 왕을 넘어서 황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예.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재능이 뛰어나야 합니다. 재능 뛰어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빛과 그리고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 스타. 네, 그리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비주의도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훈아 씨를 예. 네, 뭐 가황이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태상왕이다. 태상왕이요? 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
아버지로부터 노래 조기 교육을 동요가 아니라 네. 나훈아 씨의 노래로 배웠습니다마는 나훈아라는 가수가 한국 가요사에 끼친 영향 그야말로 지대한 것 같은데 네. 대표곡 몇 곡 저희가 들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1969년도에 나온 곡인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죠. 이게 보니까 뭐 이 특유의 그 완급 조절. 네. 그러면서 바이브레이션. 네. 자 그리고 밝고 어두운 명암. 사랑이 뭐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 큐.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더 비싼데. 네, 한번. 사랑이. 요거 일단. 사랑이 오 되네. 뭐냐고 나이스. 오 괜찮아요? 네 지금 불러보시니까 뭔가 우리가 요요같이 요요가 왜 손가락 끝에다가 샥 풀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처럼 밀고 당기는 같은 그런 뭐 찐득찐득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아 이게 좀 해보니까 느껴지네요. 네 명암 그다음에 가깝고 멀리 들리는 원건 네 강약 그리고 음색 바로 이게 나훈아 씨의 창법의 특징입니다. 참 이런 특징이 있는 노래 저도 잠깐 불러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당시에 이 노래 가사를 바꿔서 세태를 풍자하는 데 활용됐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노래가 69년도에 나와서 한참 히트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70년도에 그 유명한 이제 여대생 그 피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당대 고위직에 계셨던 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풍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세간에서 노래 가사 바꿔서 부르는 거 6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조병옥 선생이 이제 그 야당 대통령 후보로 계시다가 미국 가서 이제 갑자기 별세를 하시는 바람에 그 아쉬운 마음을 다루면서 뭐 유종철리를 가지고 민주당에 뭐 그때 당시 뭐 좀 이제 슬프니까 비가 오네 하고 뭐 자유당의 꽃이 피네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죠. 이게 노가바의 시작이에요. 이때도 뭐냐면은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범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개사를 라고 말하겠어요. 자체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청결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네, 농촌에서 많이 살았고요. 뭐 이도 많았고 그렇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 씨 노래 물어 찾아왔어 임글이라는 노래를 물어 이가 물어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태를 풍자하는 어떤 노래를 또 개사해서 많이 활용이 됐었고 이후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가수 나훈아 씨 본인의 활동은 은둔에 가까웠던 평가를 받는데 신비주의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나훈아 씨의 음악 활동 방식은 어땠나요? 일단 보통은 이제 우리가 태풍이 하나 오더라도 태풍이 오기 그 전조가 있잖아요. 그 전날 너무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막 피하거든. 폭풍전야. 폭풍전야. 그런데 나훈아 씨가 나타나는 곳은 콘서트장이 아닌 한은 나훈아 씨가 나타나는 장은 소리가 없습니다. 또 와서 머물러도 머무르는 소리가 없어요. 또 머물러다 가더라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빛과 같이 와서 빛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참 그런 묘한 가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식의 음악 활동을 했다라는 배경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아마 지난번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아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훈아 씨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행가 가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유행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가치관과 그리고 시대의 상징물을 대표하는 것이 가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는 노출이 되어서 하면 할수록 빛을 잃는다. 그러니까 저 밤하늘에 있는 이 별과 같이 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아마 이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나훈아 씨의 스타관이고 그리고 작사 작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사라든지 소재 이게 작사
한 편을 만들려 그러면은 작사의 형상화 요소라고 해서 5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우선 주제가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5003님 문학박사 이효섭 작곡사 쌤님 너무너무 반갑고 가요 역사 잘 얘기해 주시니 즐겁습니다라는 문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들을 보면 소재에도 좀 일정한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 뭐 고향, 뭐 어머니 아니면 뭐 이름 모를 뭐 민초 이런 생활과 사랑 이런 키워드들이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노래도 한 소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향역. 네. 이 노래 특징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까는 네. 완급 조절 바이브레이션 말씀하셨죠. 네, 제가 이제 재미를 붙였는데 우리 김용현 앵커가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가찰이십니다. 예. 근데 아까는 이제 명암, 네, 원건 이거까지는 좋았는데 네. 요거는 딜런지 내가 좀 궁금하네. 뭐예요? 네, 뒤집는다 그래서 뒤집는 목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운 이거보다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요건 안 될 거다 아마. 그리운 나의 고향역. 세상에 이것도 되네요. 뒤집었어요? 오, 저 그냥 작가님 따라한 건데. 아니 그런데 네 듣고 바로 따라한다는 거 그게 바로 재주라는 거고 그게 천재라는 거거든요. 아이 가찰이시고요. 천재의 한 표. 예. 근데 이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네. 추석에서도 집에 내려갈 때 실제로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올라올 때도 듣는데 이상하게 올라올 때 들으면 눈물이 나던데. 그렇죠. 이 나훈아 씨가 고향. 어머니, 민초,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재들을 선택하는 어떤 배경은 뭘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유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얘기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와서 들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거. 네, 이런 것이 대중가요가 히트되는 요소거든요. 예. 70년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탈농촌화가 이루어지던 산업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마음 먹고 난 뒤에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서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고향이 아니라 고향을 갔다 오려면 최소한 정말 날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토종 비결 보고 손 없는 길이를 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옛날엔 진짜 그랬거든요. 예. 그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그런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 씨 노래 중에는 머나먼 고향을 비롯해서 머나먼 남쪽 하늘. 예. 이 고향 마음은 고향 하늘을 뭐 달려갑니다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가사도 있죠. 김명준 앵커. 예. 굉장히 우리 KBS를 대표하는 기자로서 공부를 엄청 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언제 세상에 그런 노래까지 다 배웠어요? 이게 체득이 되어 있다니까요. 조기 교육의 효과입니다. 아버님께서 노래 잘하셨나 봐요. 아버님은 나훈아 노래에서 그 나훈아 노래 끝납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모두 나훈아 노래. 그렇게 가게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런 노래라든지 또 사랑이 있다 보면 이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무리라든지 이런 무시로 이런 노래들을 또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우리 민초들의 삶 잡초라든지 잡초라는 네, 나는 손은 없지만 그래도 늘 하늘 보고 일어서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공 아무것도 없는 네, 이런 것도 또 남자의 인생 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신락 같은 그런 희망만 있으면 그걸 붙들고 일어섭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날리는 걸 보면은 역시 서민적인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또 행복을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힘을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나훈아 씨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서민적인 애환을 많이 녹여낸 노래들 많이 만드신 것 같고요. 7711님.
나훈아 씨 천재입니다. 1세기에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아까운 가수죠. 은퇴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그러게요. 아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여기서 잠깐 그 나훈아 씨 얘기를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나훈아하면 따라오는 가수 남진,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실과 실패처럼. 예, 같은 시대를 풍미했는데 서로 스타일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다르죠? 우선은 남진 씨 하면 굉장히 귀공자 타입이시고 잘생기셨고. 네, 잘생겼고 뭐 그리고 또 도회적인 그런 좀 이미지라고 그렇죠. 할까요? 막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떠오르고. 오, 네, 왼쪽 다리를 한번 간들간들 떨면서 그대여 변치 마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대여 변치 마오. 다리 뜨는 것도 대신에. 그래? 대단하시네. 자, 유만식님, 국민 가수 남진 나훈아, 여성은 남진, 나훈아는 남성 팬이 많았지. 실제로 그랬나요? 그런 경향이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남진 선생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적인 좀 이국적인 그런 풍의 음악이나 또 스타일,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표방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나훈아 씨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 네, 한국적인 서정을 가지고 완전히 위아래 할 것도 없이 네, 인테리어에서부터 네, 그리고 서민 청계 이렇게까지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저인망식 그것도 쌍끌이로 네, 네. 이렇게 아마 다 이렇게 중심을 모았던 그런 가수. 그래서 예전에는 그 극장에서 리사이틀을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공연장이 예전에 이제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살았던 마산에 일단 남진 씨든 나훈아 씨든 리사이틀이 왔다. 공연이 왔다 하면은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그 공장들이 자동 일 휴무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거 보러 가느라고 거의 조퇴 내지는 네, 심지어는 결근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있고. 고장이 들썩였네요. 그렇습니다. 나훈아가 떴다, 남진이 떴다 이거. 지방 축제였어요. 예. 그 정도로 대단했었죠. 2024님, 가황은 나훈아, 작황은 2호섭이랍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국보들이시라고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었죠. 저희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훈아 씨가 불렀던 이 노래 정말 큰 반향이 있었는데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이라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 잘 들어보시면 뒤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나훈아님께서는 소크라테스라고 하십니다. 형이라고 하죠. 네, 쌍시옷이 아니라 소크라거나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일단 테스 형, 이 노래는 어떤 평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이 노래는 이제 기원전 거의 한 600년 전 이제 히랍의 이제 철학자를 소환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존경하는 스승님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형으로 소환을 합니다. 형.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바라면은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래서 우리한테 메시지 날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가사 중에 그저 오는 내일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철학적인데요. 우리가 많이 경청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노래가 나온 게 이제 2020년도 그 무렵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참 왈가왈부 말썽이 많았던 게 우리 국가의 채무가 자꾸 날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하는 거는 좋지만은 아무런 말하자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대가 없이 이렇게 퍼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의견들도 또 일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저 오는 다시 말해서 그저 풀어주는 그저 먹는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하지만은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날 누군가가 그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거저는 없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이제 한가위 대특집 우리 KBS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그래서 나왔던 노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고 난 뒤에 공연 끝나고 난 뒤에 나훈아 씨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이 현명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뜻인 위정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하고 연결짓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중 가수가 어떤 정치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풍자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드문데 이때는 나훈아 씨가 작심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또 나훈아여서 또 울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노랫말 중심으로 말씀 나눠봤는데 사실 나훈아 씨는 이제 뭐 창법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하고 다르다 해서 그 독특한 창법 때문에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또 줬던 것 같은데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잠시 들어봤습니다만은 나훈아 씨의 이제 그 계보를 쭉 보면은 데뷔 초창기 때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나훈아 씨의 그런 창법처럼 막 끄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갈합니다. 물어 찾아왔어 이렇게 굉장히 진솔한 그런 노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90년대 정도 좀 들어와서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와 같이 이제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으로 왔다가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팝하고 크로스오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테스 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테스 형 약간 긁는 소리가 세상이 왜 이래 뭐 외국 가수 뭐 로드 스튜어트 같은 I am sailing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굉장히 그 시대마다 이렇게 팔색조처럼 창법을 바꿔나가면서 시대와 이렇게 서로 흐름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가장 인기 많았던 분 남인수 선생을 늘 이렇게 모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60년대에 배호 선생 모창을 그렇게 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는 나훈아 씨 모창을 하는 가수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뭐 너훈아, 나훈아, 하여튼 훈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테이션 가수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한 인기를 반영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님께서는 저희 KBS의 뭐 전국 노래자랑, 아침마당, 뭐 희망가요, 불후의 명곡 전설로도 출연하셨고요. 저작권 등록곡만 뭐 한 900곡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가요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신 만큼 가수 나훈아 씨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첫인상은 어땠는지 또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가요계에 막 들어왔을 때 애기였을 때인데 27살 때 정도쯤 됐을 때 제가 안타 음반에서 나훈아 선생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딱 외모를 그때는 지금부터 뭐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나훈아 선생도 젊었을 때죠. 그렇죠. 처음 딱 보는데 이 강렬한 눈빛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터에서 모든 전장에 지휘를 하는 그런 대장군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되더라고요. 카리스마가 확 왔나요? 그러니까 확 그래서 기에서 압도를 다. 저도 웬만한 기에서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눈빛처럼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눌리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압도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데뷔 초창기 때부터 작사 작곡에 그렇게 능해서 지금 히트곡만 해도 본인 작사 작곡이 거의 한 뭐 제 추산으로는 120, 150곡 정도가 될 거고 본인 작곡만 해도 거의 1000곡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와 같이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좀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작곡 작사 실력도 뛰어나시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포스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왜 성대모사 하신 분들이 그런 것만 하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하면서 입 딱 깨물고 있고 그렇죠. 그 자체로도 뭔가 좀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훈아 씨가 지금 대중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서 고마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거를 지금 은퇴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콘서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앞으로 계속 호흡할 수가 있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나훈아 선생의 진위를 우리가 지금 섣불리 속단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편지를 이렇게 내는 그런 나훈아 선생의 마음을 볼 때 아마 이거는 그냥 다시 거둬들이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단지 지금까지도 늘 우리한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왜 1년에 우리 공중파 방송 3사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형 쇼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방송에 노출은 안 되겠지만은 아마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가요계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일을 했으면 했지. 단지 이제 노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 아까운 재능을 아마 썩이진 않을 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요계 발전에 도움을 되는 일을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앞으로도 뭐 우리 가요계는 수많은 가수들이 또 이게 나오고 지고 하겠죠. 미래 가요계 지금의 나훈아라는 존재 어떻게 기억되고 각인되고 혹은 이해되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것도 이제 나훈아 선생이 직접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하면은 저는 유행가 가수입니다. 그냥 흐름 따라가는. 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수. 네, 그래서 뭐 남고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면 그게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김치와 같아가지고 숟가락만 딱 들면은 바로 찾게 되는. 그래서 꼭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혀 속에 입 속에도 있고 눈 속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가슴 속에도 있는. 네, 바로 그런 존재가 나훈아 씨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설이죠. 전설 같은 분, 우리가 하여튼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 가황, 아니죠. 태상황이라 하셨죠. 그렇죠. 나훈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박사이시자 작곡가이신 이호섭 작곡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53km 밀리는데요. 입장휴게소에서 오산까지 가장 많이 답답합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잠원나들목 3,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에서 감곡까지 한 번에 20km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50분 정도 걸리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8탄 분기점부터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성 일대에서 10km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답답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 그 사이 홍지문터널 3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작년 12월에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서 또 숨지게 한 그 40대 음주운전자.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까? 네, 대법원 3부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쯤 서울 엄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에서 하교 중이었던 9살 학생을 차에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는 0.128%였습니다. 참 이런 소식은 좀 안전하고 싶은데 계속 전해지네요. 이 사건은 특히나 검찰이 구형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는데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에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40여 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뺑소니로 보고 특가법상의 도주치사 혐의까지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주치사 혐의에 한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감형 이유가 뭡니까? 네, A 씨가 받은 혐의가 유죄가 나온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 운전치사 두 가지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교통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혐의별로 형량을 판단을 해서 합산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서만 그 형량을 매겨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뭐 미국처럼 뭐 다 더해서 뭐 100년형, 200년형, 1000년형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고 혐의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2심 재판부도 설명을 했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뭐 법리 또 양형 기준 따라서 이제 상상적 경합 고려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참 음주로 또 아이를 이렇게 숨지게 한 사고였기 때문에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위험운전치사가 법정형으로 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이 범위에서 이제 5년이라고 했을 때는 다소 낮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 선고 판결을 두고 진정한 정의냐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 법원이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그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이 보니까 재작년 합계 출산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0.78명이었고 재작년은 사상 첫 0.7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에는 더 떨어졌습니까? 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 이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작년도에 0.72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에 0.81명, 2022년에 0.78명에 이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부 100쌍의 자녀가 72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200명인데 자녀 세대는 72명이다. 거의 3대 1의 편차가 나는 거죠. 3분의 1로 한 세대를 지나면서 줄어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0.72, 0.78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 통계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뭐 0명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네, 2022년에는 그나마 세종시 한 군데에서는 1.12명으로 1.12요. 예, 그것도 이제 전국 최다 수치였습니다. 한 명이 그래도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1명 미만으로 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합계 출산율이 낮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 몇 0.55명. 0.55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의 출산율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OECD에서 뭐 거의 뭐 꼴찌다 이런 얘기는 꽤 들어왔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유사 사례가 없나? 일본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에 한국 합계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을 해왔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1.58명이었습니다. 38개 가입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꼽히는 일본도 1.3명입니다. 일본도 1.3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어요? 이 참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 직후에 우크라이나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0.7명대였거든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하고 한국의 출산율이 비슷하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의 지금 체제가 뒤흔들릴 만한 큰 지금 사건을 겪고 있는 전쟁 정도 수준을 겪는 나라와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 0.7명대로 떨어졌네요. 이러다 보니까 외신도 관심이 많나 봅니다. 영국의 BBC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홈페이지에 또 메인
그 위치에 게재를 네네. 했다고 하던데 BBC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을 하던가요? 네, BBC가 서울 특파원발 기사를 올렸는데요. 네. 지난 1년간 한국 전역의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수집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지목된 것이 독박 육아, 경력 단절이었거든요.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하소연이 있었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도 있었다. 또 경력 단절에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이유로 꼽혔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것도 꼽았네요. 우리가 뭐 그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 특유의 그거 있는 것처럼 독박 육아도 뭐잖아 이런 어떤 특유의 영문 표현으로 기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제 또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 뭐 이런 것도 주요 원인을 꼽았다고요. 네, 주택 문제라든지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도 이 출산의 저조에 대한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교육 관행에서 벗어나면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선 실패로 간주된다.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 이렇게 BBC는 진단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육을 위해서 뉴질랜드 이민을 가겠다는 동성 커플의 사연도 소개가 됐습니다. 참 다각적으로 BBC에서도 우리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한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지금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존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중복되고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찔끔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표현을 좀 달리하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출산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낳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으로 가서 이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키우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플랜을 재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표현으로 저출산 대신에 저출생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의도 오후 4시가 주목받은 날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알렸습니다. 복지부에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쓴 공지문이 올라왔는데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뭐 사직전공의 관련 대표, 인턴 대표도 그렇고 대화에 안 나서겠다 뭐 이런 상황이죠. 네, 4시 이후에 비공개로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명 이상 10명 이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류옥하다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대화하러 나오라는 다음 날에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겁을 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기구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나와 친한 친구들은 대화 장소에 가지 않기로 했다. 농담이지만 가면 잡혀간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협, 대한의사협회도 대화 제의에 좀 불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의협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협은 최근에 의협은 개원이들의 단체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등록 회원 13만 7천 명 중에서 개원인은 2만 7천 명 정도뿐이라면서 유일한 법정 단체고 모든 의사가 포함된 유일무이한 단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들도 일부는 복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의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9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복지부는 병원별 복귀 현황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뭐 복귀한 전공의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또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정부가 그래 다음 달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네요. 네, 3월 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 통지를 한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복지부는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정부의 계획도 내놓은 것 같은데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가 됐네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보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은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이 되면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이 제공되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며 젊은 의사가 국립대 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저커버그 CEO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었고요.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사장 등의 한국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서 AI 반도체와 확장 현실 등의 여러 미래 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한국을 떠나 인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뭐 AI 안 붙는 데가 없다 보니까 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저커버그와 아마 이런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뭐 예상들을 했던데 실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윤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AI 시스템의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한국은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메타의 AI 반도체 제조에서 대만의 타이완의 TSMC에 좀 크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의존도를 좀 낮추는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언급되고 있죠. 네, 저커버그 CEO가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거명을 하면서 메타의 입장에서도 대만의 TSMC에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커버그 CEO는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또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지만은 AI를 악용한 이 가짜 뉴스 문제도 거론이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조치를 당부를 했고요. 저커버그 CEO는 한국 선관위를 포함해 다른 나라 정부와 가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또 선거 앞두고 되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AI 악용한 가짜 뉴스 문제도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죠.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대왕 판다 푸바오가
이번 주말까지만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출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아쉬워할 것 같고 푸바오 열풍은 정말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합니다. 예. 사실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팬다 열풍이 네.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제 일반 공개를 하고 네네. 이제 중국에 보낼 채비를 해서 4월 3일 날 중국에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무진동 트럭을 사용해서 운송을 한다. 뭐 그리고 전용기가 와가지고 중국의 청두공항까지 간다. 그리고 전용기가 와서요? 예. 그리고 이제 푸바오의 할아버지라고 예.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뭐 동행을 한다. 이런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동물 취재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절차는 사실 일반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사육사가 같이 동행을 하고 동물을 운송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진동 트럭이 사용이 되고요. 네, 그러긴 합니다.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 갖는 거 보면 정말 푸바오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푸바오가 뭐 야생숲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쓰촨성 주변에 이제 판다 보호 연구센터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여러 개의 그 푸바오 그 팬다곰 사육 시설이 있어요. 근데 푸바오의 부모인 그 아이바오 라바오는 그 두장현 기지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뭐 일본의 국민 판다라고 있는데 뭐 샹샹이라고 했었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이 친구도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도 뭐 대단했다고 해요. 동물원 앞에서 막 팬들이 막 가득 메우고 환송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도 에버랜드에서 팬들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뭐 1시간 아니고요. 2시간 아니고요. 3시간씩 줄을 서면서 그 이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 사육사 잘 알려주신 강철원 사육사님하고도 정말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아니라 가족이겠죠. 정말 애틋한 관계였죠. 네. 뭐 심지어 이제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 갈 때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돌볼 텐데 이제 중국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도 좀 미리 배워가지고 미리 적응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거는 판다라는 동물이 원래 야생에서는 그렇게 사회성이 높은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극곰처럼 한 생후 3년 정도는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혼자 살아요. 기본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이제 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게 한 7마리에서 15마리 정도가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성 동물 뭐 돌고래나 사자나 원숭이처럼 모여 사는 건 아니고요. 각자 따로 살면서 가끔씩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라고 보지만 어떤 판다의 생태적 본능을 봤을 때는 사람과 그렇게 접촉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고요. 동물원에서 다른 판다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야생적 본능에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열풍을 보면서 약간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좀 이런 열풍 속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동물을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담론이 되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판다 푸바오가 특히나 사육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정말 애정이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만 또 이제 동물 본연의 어떤 그 현상을 봤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정치적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판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거는 혹시 언제부터인가요? 사실 그 전 세계 동물종 가운데 가장 정치에 많이 등장하는 종이 판다예요.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판다에 관한 논문들, 정치학 논문들만 수십 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판다를 깊습니다. 통해서 본 뭐 국제 외교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 정도 되겠네요. 이제 가장 처음이 이제 1941년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장제스 총통의 부인이 이제 미국이 일본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면서 판디라는 판다하고 또 판다라는 판다 이 한 쌍을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에 선물을 줍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판다 외교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후에 마오쩌둥
주석이 뭐 북한이나 소련, 동구권에 판다를 또 선물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판다 외교가 시작이 했죠. 근데 재밌었던 건 이제 미소 냉전이었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한테는 선물을 줬는데 자유주의 진영한테는 선물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자유주의 진영에는 판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판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시카고 동물협회라고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서 판다를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에 어떻게 판다가 한 마리 나왔는데 이제 민간 동물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마리를 딱 데려와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안 된다. 이건 공산주의 상품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좌절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 판다 하나 오는데도 이렇게 외교적, 정치적, 뭐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이런 거 다 판단해서 괜히 안 되니. 그때 이제 또 메카시즘 선풍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판다가 치치라는 유명한 판다인데요. 영국 런던 동물원으로 가가지고 아침 쇼에도 나오고 되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WWF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때부터 판다를 로고로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야생 보존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중국이 판다를 외교에 이렇게 이용해서 얻는 효과가 아주 큰가요? 어떤가요? 꽤 크죠. 그래서 중국이 어떤 무역 협정을 할 때나 이럴 때 꼭 판다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정을 하기 전에 꼭 그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이 서명을 해가지고 판다를 반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다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판다가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상징 그리고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권력을 대내외에 가시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알려진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는 뭐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들이 계속 그 자유진영 동물원들이 계속 판다를 갖고 싶으니까 이제 중국에다가 돈을 주고 막 가져와요. 그래서 단기 대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대여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한 해 100만 달러를 주고 대여를 연구용으로 대여를 한다. 전시용이 아니라 연구용으로 대여를 한다 해가지고 매년 100만 달러를 주죠. 사실 그래서 푸바오도 지금 이 어떤 프로토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에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끼가 나면은 이 소유권은 없습니다. 가져와라 하면은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다 대여를 할 때 70% 정도는 판다 야생 보존에 쓰인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야생 판다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2015년 중국 조사 결과를 보면 야생에 사는 판다가 한 1,8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1,800마리요? 그리고 사육시설에 있는 판다는 2020년 기준으로 한 633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사육시설에 있는 판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야생이 1,800마리인데 사육시설에 600마리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200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판다 번식에 막 열을 올려요. 왜냐하면 판다 애교에 쓰려고. 그러면서 인공수정 방식도 개발하고 막 그래서 원래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사육시설에 있던 그런 감금 판다가 150마리 이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폭증해가지고 지금은 600마리가 넘죠. 그래서 이제 동물단체에서는 이거 판다 공장이다. 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다를 너무 많이 번식시키는 거 아니냐. 왜냐 동물원 사육시설에 있는 판다는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본능과 맞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식시킨 뭐 판다 공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번식시킨 판다를 야생에 방사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633마리를 사육시설에 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야생 방사한 건 불과 11마리밖에 안 됩니다. 11마리요? 그중에 9마리가 성공을 했고요. 2마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종 보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프로파간다 때문에 판다를 기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시선이 많죠. 실제로 2010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서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라고 그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동물원 두 곳에 있는 판다를 회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쓰는 거죠. 엄청 판다가 많이 활용이 됐네요. 근데 판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멸종 위기 종이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많이 보러 가시는 것 같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야생 판다가 아까 1,800마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직은 멸종 위험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멸종 등급을 판단을 할 때 한 7단계로 판단을 해요. 7단계요? 멸종, 야생 절멸, 위급, 위기, 취약, 최소 관심 이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동안 판단은 위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였던 거죠. 근데 2016년에 좀 판다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한 단계 좀 격상을 했어요. 취약종으로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세계 자연보전단체에서 격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2017년에 이제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중국 정부는 오히려 등급 상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등급이 상향되자 아주 격분했다고 취재 결과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예. 판다의 멸종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판다를 통한 관광 수입 그리고 외국에 대한 판다 대여 사업 또 외교적 역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판다라는 게 위기종이 아니게 되면 그만큼 희소성이랄지 그렇죠. 희귀성이랄지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어야 해. 그러려면 멸종 위기종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럴수록 더 좋은 유리하다. 거죠. 중국 정부한테는. 그런 판단으로 반대를 로비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 멸종에 근접한 판다의 아까 말씀하신 11마리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야생 개체 수를 좀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사육 중인 판다를 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야생에 사는 판다거든요. 지금 한 1,800마리 정도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여튼 순 면적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나마 있는 서식지도 이제 도로가 막 생기면서 파편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판다를 인공 번식시키고 한 600마리 막 700마리 만드는 돈을 야생 보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중국도 최근에 이제 야생 보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다 보호구역을 통합해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배에 이르는 이제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푸바오가 이번 주 말까지 일반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4월 3일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남중영 전설께서는 보셨나요, 푸바오? 저는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엄청 중독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참 아쉽기도 하고 참 그동안 정들었기도 한데 어쨌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판다. 또 판다 서식지가 인류에게도 중요한 또 천연 자원인 만큼 건강하게 좀 유지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149님 큰 재미 진행자님 재주가 많으시네요. 좋은 정보와 뉴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자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노래까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주시면 1일 1 노래도 불러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예고하고 있는 나훈아의 무시로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은 3.1절 105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독립운동사 전문가 역사학자이신 박환 교수와 함께 러시아에서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함께 KBS 공사 창립 특집으로 KBS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를 지냈던 황인용 아나운서와 현직 유지원 KBS 아나운서도 스튜디오에 함께 모셔서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일 함께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